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다뤘다시피 최근 중국은 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봉쇄 지역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산업별 타격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부터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아시다시피 확산세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봉쇄 지역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인류가 아직까지 바이러스를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바이러스든 전파력이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잡히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통해서 앵커님도 질문을 해주셨듯이 그런 어떤 산업 전반적인 그리고 경제 전반적인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영향도 당연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수 쪽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인 타격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초산업재를 공급하는 쪽보다는 일단 최근에 와서 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중국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사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쪽과 연관된 산업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광산업과 연관된 근데 이게 또 관광산업이 아시겠지만 리오프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리오프닝 관련된 정부들 쪽으로 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동반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생산 중간재, 기초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운송장비, 기계 좀 예전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2007년도에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뭐 대중국 관련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때 대비해서 이제 어떤 증시의 어떤 시선은 중간 산업재보다는 아무래도 일단 관광산업 쪽으로 많이 또 시선을 돌리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리오프닝과 연관된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광산업과 연관되는 것들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상당히 다양한 광범위한 어떤 관광산업에 영향을 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봉쇄를 하게 되면은 사람의 왕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행객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행객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한국 입국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인바운드 쪽의 어떤 산업은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일단은 유통 쪽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 쪽은 아무래도 그 중국인 관광객과 연관된 산업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면세점이라든지 그 롯데마트 예전에 한번 서울역에 있는 롯데마트를 한번 가봤었는데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 이전인데 그때 중국인들이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값싸고 질 좋은 상품들 그리고 면세점을 통해서도 이제 또 고급 상품들을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아무래도 중국인 입국객이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국자가 감소하게 되면은 당연히 점포당 매출도 타격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면세점 그리고 면세점을 포함한 유통업체 그리고 호텔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호텔신라 볼 수 있겠죠. 호텔과 면세점을 합쳐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호텔신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 쪽을 봐야 되는데 항공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해외 단거리 노선, 그리고 해외 단거리 노선에서도 특히나 좀 중국 쪽에 의존이 높은 노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단거리 노선에서 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외 단거리 노선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일본, 동남아, 중국인데 일본 쪽 같은 경우는 노재팬 이후에 이 출국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LCC 쪽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국제선 중에서도 중국 쪽이 좀 특화가 되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행객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 화물 여기서는 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장거리 노선에 특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 우려감을 계속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공업종 내에서는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좀 제일 낫지 않을까, 그나마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그리고 의류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 같은 기업들이 중국 쪽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F&F 같은 경우도 중국 쪽 매출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중국 쪽의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계속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었는데,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의류주들,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의류주도 마찬가지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약간의 돌파구를 좀 보자면은 리틴트 같은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을 만드는 IPMLX라든지 클리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또 대안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엔터 쪽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도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린 대로 이 면세점을 포함한 유통업체라든지 그리고 호텔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카지노도 좀 영향을 생각해보니까 받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파라다이스라든지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이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쪽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중국 시안 쪽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중단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 출고량이 낮아지게 되면서 매출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쪽 같은 경우도 IT 기기 수요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소비두나 이런 영향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안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오른 섹터가 있다라면은 또 웃을 수 있는 섹터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이라든지 자동차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선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그 글래드스토너 사건 이후에 거의 한국의 수주를 몰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몰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국의 어떤 조업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한국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란지 그리고 가격 우위란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조선 같은 경우는 카타르가 좀 노이즈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중국의 조업이 쉽지 않다는 점이 또 어찌 보면 협상에서 또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이 현재 공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판매량은 여전히 순위권에도 3위권, 순위권에도 못 들어가고 15위권 밖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0%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현지 공장 가동률이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 봉쇄로 인해서 오히려 테슬라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이 어쨌든 생산이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반사이 2008년대 동아시아 지진 때문에 현대차가 수혜를 받듯이 아마 이 공장 생산 중단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2분기 현대차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좋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오는 업종 그리고 오는 업종은 달리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봉쇄령 역시 확대되고 있는데요. 산업별 영향력까지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중국 증시 좀 보겠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심하죠. 특히 중국판 나스닥이다라고 불리는 차이넥스트의 주가가 올 들어서 벌써 30% 이상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술주들의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받는다라고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글로벌 증시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지금은 어쨌든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섹터군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촉발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미국의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중국이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해서 3월 달만 하더라도 중국에 있는 외국인 자금이 8조 5천억 가량이 빠져나갔는데 중국에서 8조 5천억 정도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럼 중국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이 미국에서 발생된 미국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중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중국에 투자가 된 자금들도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이 금리를 올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져나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줬다라기보다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또 상당히 좀 큽니다. 3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한 5조가량 매도를 한 것을 감안하게 되면은 뭐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금액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020년 9월 달 이후에 빠져나간 자금이 뭐 최고치라고 봐더라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을 좀 내보자면은 이 미국의 기술주 약세가 직간접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해서 또 직간접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미 연준의 긴축 우려에 더해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 봉쇄까지 겹치면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2까지 치솟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원화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은 원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270원에서 1300원 정도 사실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환율 상승이 2020년 3월 23일 이후에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 3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코로나가 발병됐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 행보 그리고 플러스 중국의 봉쇄 영향. 그래서 앵커님께서 질문해 주셨듯이 중국 영향이 일단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긴축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0.5%를 넘어서 0.7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좀 중국 의존도가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관광산업 같은 경우도 중국 의존도가 한 30%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이 제조업을 포함한 한국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유들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그리고 외환 분석 기관에서는 현재 1270원에서 1300원 정도 예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 원고로 내용을 드린 내용인데 여기서 좀 저는 반대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환율의 상승이 물론 우려가 되는 건 저는 맞습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닌 건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환율의 어떤 상승에 대한 성격을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라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비슷해.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은 뭐 비하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만약에 시중은행이 금리 3%를 줍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이 3%를 준다고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저축은행보다는 시중은행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시중은행이 더 안전하고 사람들 인식에는 시중은행이 더 안전하고 그리고 금리도 저축은행만큼 주기 때문에 굳이 저축은행 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환율의 상승이 우리나라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 환율이 상승한다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환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이 안 좋아서 빠져나간다라고 보기보다는 미국이 좋아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최근에 국제금리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제금리를 우리가 최근에 좀 변화가 생겼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도 2년물, 그리고 3년물, 10년물 같은 경우에 지금 4월 중순을 정점으로 해서 3%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국채금리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는 국채를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를 사고 있다라는 건 우리나라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환율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 국채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환율이 1,300원을 가고 1,350원을 가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최근에 와서 인플레이션 문제,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어떤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고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또 정리를 해보자면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건 맞다. 하지만 이 상승의 이유가 우리나라가 나빠서가 아니라 단순히 미국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비슷해 때문에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고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일시적인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결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나쁘다라고 생각된다라면은 오늘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자동차 섹터를 저는 매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환율이었던 관전 포인트 일단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참고를 그래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의 봉쇄령이 원달러 환율의 흐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먼저 여쭤봤고요. 또 하나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이 물류 공급난이 심화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긴축에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긴축에 대한 대응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쨌든 그 앞 질문에서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이 환율의 변화는 결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긴축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건 나쁘지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 이게 결국에 나중에는 기업들의 생산성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하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 때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환율이 상승한 거에 대해서 수혜를 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환율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긴축을 대비를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이 긴축에 대한 이슈가 만약에 식어버렸을 때 또 환율이 급격하게 꺾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대한 어떤 대비도 기업도 해야 되겠지만 정부도 충분히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축이 앞으로 사라질 것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원고를 드린 내용과 좀 제가 좀 다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여기서 또 제가 약간 세긴 했지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 경기 둔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수요적인 문제도 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우리가 수요적인 측면에서 좀 그럼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자 앞으로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미래 사는 게 맞을까요? 이건 분명히 지금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어찌 보면은 그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미리 선소비하는 것도 분명히 저는 인플레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준이 빅스텝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그러니까 선소비에 영향을 받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빅스텝으로 해서 만약에 잡히게 된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빅스탑으로 인해서 수요를 잡아두는 상황 속에서 만약 수요를 잡아두고 이 공급이 올라올 때까지 만약 기다려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면은 저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시와 상관이 없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는 저는 분기점이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우크라이나가 과연 이 겨울미 9월달, 10월달에 겨울미를 파종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지 않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 좀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연준에서 빅스텝을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시장의 신호를 줬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저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그래도 잡힌다라기보다는 정체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그러면 국채금리가 또 안정을 찾게 되고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어떤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게 되면서 기술주에 대한 타격도 저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질문하신 내용 대비해서 제가 다른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쩌면 시장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포인트를 잡아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어쨌든 빅스텝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 악재가 됐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결국은 또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다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